검사 결과 혈당이 조금 높습니다. 식습관만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최근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경계선, 당화혈색소 수치 주의 같은 말들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 불안합니다. 조금 높은 건데 뭐라고 넘기기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식후엔 의례 피곤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밥을 줄여도 뱃살은 그대로입니다. 밤엔 다리가 저리고 아침이면 어깨가 굳어 있습니다. 병명은 없지만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은 크게 문제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의 혈당 수치는 결과일 뿐이고 몸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높아지기 전부터 미세하게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밥 한 공기에서 시작되죠.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단 걸 즐기지도 않고 밥도 반 공기밖에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혈당은 많이 먹었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췌장이 이미 지쳐가고 있는 몸에서는 한두 숟가락의 흰쌀밥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설탕이나 과자처럼 달달한 음식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흰쌀, 하얀 밀가루, 국수, 식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 혈당을 낮추려 애를 쓰죠. 이 과정을 몇 끼니 반복하게 되면 췌장은 결국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의 가장 전형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말하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는 사실 이미 몸 안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에서는 조용히 진행되는 합병증이 함께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손상되고 신경이 무뎌지고 심지어 눈이나 콩팥 같은 장기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에서도 이미 혈관 내벽 손상은 시작된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몸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69세 한지윤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그저 몸이 좀 무겁다, 쉽게 피곤하다 이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17이 나왔어요. 간호사분이 살짝 높은 편이라며 식사 조절만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한 씨는 밥을 줄이고 매일 7,000보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더 무거워졌고 집중력도 흐려졌습니다. 식사도 평소보다 절반으로 줄였는데 뱃살은 오히려 늘고 있었죠. 이런 현상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굶는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대사 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무조건 줄이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줄이는 것보다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사의 질과 방식입니다. 어떤 재료로, 어떤 순서로,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의 흐름은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밥을 포기하지 않고도 혈당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을 밥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밥을 약간의 지혜로 다듬기만 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흰쌀밥을 끊지 않아도 매 끼니 복잡한 요리를 하지 않아도 단지 밥 짓는 물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만으로 혹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얼마나 혈당이 안정되는지를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 겁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지금 조금 높다는 혈당 수치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다면 이미 몸을 바꿀 준비가 되신 겁니다. 밥을 끊지 말고 밥 짓는 물을 바꾸세요. 대부분 혈당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먹는 양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밥을 줄이는 게 최선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밥을 줄이지 않고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밥을 조절하는 것,
그것도 밥 짓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밥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그 밥이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무기가 될 수도, 천천히 소화되는 든든한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됐다는 건 쌀의 껍질이나 영양소가 제거되어 소화는 빠르지만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밥 한 공기가 혈당을 단시간에 확 올리게 되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흰쌀이라도 조리 과정에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 시작이 바로 물입니다. 밥 짓는 물에 한 가지 재료를 추가하면 이 밥이 몸에 천천히 스며드는 건강한 에너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재료는 바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처음 들으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밥에 식초요?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은 여러 영양학 연구와 임상 사례에서도 입증된 과학적인 조리법입니다. 특히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 즉 당화 혈색소가 기준치를 넘거나 공복, 혈당이 110 이상인 분들에겐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천연 발효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은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과정을 늦춰줍니다. 밥을 먹더라도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 구조죠. 쉽게 말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췌장이 놀라지 않고 몸이 부담 없이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조리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반응은 아주 분명합니다. 식후 졸음이 덜하고 식곤증이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전과 같은 양의 밥을 먹었는데도 혈당 수치가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밥에 식초를 넣는 건지, 정말 맛은 괜찮은 건지, 어떤 식초를 써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밥 만드는 방법. 평소대로 쌀을 씻습니다. 일반 백미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현미나 잡곡을 쓰셔도 이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밥물은 평소보다 약간 적게 10에서 15% 정도 줄여서 넣습니다. 식초가 추가되면 약간의 수분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물을 넣은 후 천연 발효 식초를 1에서 1.5큰술 정도 넣습니다. 보통 성인 기준 밥 2공기 분량이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초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오미자 식초 등 발효된 자연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합성 식초는 혈당 조절에 효과가 없습니다. 전기밥솥에 그대로 밥을 짓습니다. 밥을 짓는 과정에서 식초의 강한 향은 대부분 날아가며 오히려 밥맛이 윤기 있고 담백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완성된 밥은 냉장 보관해 두고 식사 전에 전자레인지에 가볍게 데워 드시면 됩니다. 식초밥은 냉장 후 데워 먹어도 혈당 상승 속도가 낮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귀찮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밥물에 식초를 섞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가족 모두가 함께 먹어도 부담이 없고 식초 특유의 시큼한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63세 최정수 씨는 병원에서 공복 혈당이 120으로 나와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줄이고 하루 만보씩 걷기도 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추천한 것이 이 식초밥 조리법이었습니다. 처음엔 맛이 이상할까 걱정했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밥을 더 맛있게 드시게 되었고 무엇보다 식후에 찾아오던 졸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 변하면 정말 해볼 만하다 싶었죠. 한 달 뒤에는 혈당이 확실히 떨어졌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조리법은 평생 하는 식습관 속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점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필요도 없고 건강식품을 따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췌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밥상. 그 시작은 밥물에 식초 한 숟가락만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수년 뒤 혈관, 장기, 면역력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금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밥도 줄였고 식초도 넣고 운동도 하는데 왜 아직도 혈당이 잘 안 잡힐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자동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잘못된 순서로 먹으면 결국 혈당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당 조절에 있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한 끼 식사에서 밥, 반찬, 국이 있으면 어떻게 드시나요? 대부분 밥 한 숟가락, 국 한 숟가락, 김치 하나 올려서 드시죠. 간혹 배고프면 밥부터 퍼넣듯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방식 너무도 자연스럽지만 혈당에는 가장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입에 들어간 음식의 순서대로 소화와 흡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작부터 탄수화물밥, 국수, 빵이 들어가면 혈당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혈당을 급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췌장은 과로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적게 먹는데도 혈당이 높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 이 방법은 복잡한 것도 힘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식사량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저 젓가락을 들 때 순서만 조정하면 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 순서 3단계. 식사의 시작은 채소로.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채소 반찬부터 드세요. 생채소든 데친 나물이든 된장국 속의 시래기든 상관없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위와 장의 벽을 부드럽게 감싸며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단백질 반찬.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쇠고기 등 단백질을 밥보다 먼저 드세요. 단백질은 췌장이 미리 인슐린을 소량 분비하게 만들어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혈당이 갑자기 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에 밥. 이제야 밥을 드셔도 됩니다. 이때쯤이면 배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밥을 급하게 많이 먹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양이 조절되며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이 방법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현상을 방지하면 췌장의 부담도 줄고 뱃살도 덜 생기며 피로감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혼자 지내는 66세 임진호 씨는 식사 후마다 심한 졸음에 시달리셨습니다. 특별히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었고 당화혈색소도 약간 높은 수준이었지만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순서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아서 매번 순서를 신경 쓰느라 조금 불편하셨다고 했지만 딱 일주일 만에 식후 졸음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체중도 2kg 정도 줄고 무엇보다 혈당 수치가 안정된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의 대사가 달라진 겁니다. 여기에 추가하면 좋은 습관 2가지. 씹는 횟수 늘리기. 아무리 좋은 순서로 먹어도 3-4번 씹고 넘기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적어도 한 입에 20번 이상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시면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고 혈당 반응도 부드러워집니다. 국물은 천천히. 식사 초반에 국물을 많이 마시면 위가 금세 비워지고 밥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국은 식사 후반부 또는 적은 양으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식단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반찬 그대로, 밥 그대로. 그저 순서만 바꾸는 것인데 혈당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미는 질기고 잡곡밥은 입에 안 맞고 그냥 흰쌀밥이 제일 맛있어. 사실입니다. 흰쌀밥은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익숙한 맛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익숙함 속에 숨겨진 혈당 상승의 속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현미만 먹자니 속이 불편하고 오래 못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밥의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아주 똑똑한 곡물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최근 들어 건강식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식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 효과는 단순히 유행이나 마케팅이 아니라 분명한 생리학적 원리에 근거합니다. 귀리가 혈당에 좋은 이유는 단 하나의 성분 때문입니다.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섬유는 장에 들어가면 물과 만나 젤 형태로 변하면서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밥알 하나하나에 코팅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밥이라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또 하나, 귀리는 포만감이 매우 오래 지속됩니다. 이 말은 식후에 간식 생각이 덜 나고 다음 끼니까지 허기짐이 훨씬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귀리를 넣은 밥을 드신 분들 대부분이 밥량은 똑같았는데 간식을 안 먹게 되더라고 하십니다. 72세 정남수 씨는 매일 흰쌀밥 반 공기만 드셨지만 식사 후 금방 허기가 지고 과일이나 빵을 자주 찾게 되셨습니다. 혈당은 120에서 130을 오가며 당화혈색소도 6.1로 경계선에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식사량을 줄여도 혈당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린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쌀을 씻은 뒤 귀리 한 큰술만 함께 넣고 밥을 지어보세요. 정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비싼 재료도 아니니 한번 해보자며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밥맛은 부드럽고 고소했고 식사 후 졸음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3주 후 측정한 혈당 수치는 평균 15 이상 낮아졌고 당화혈색소도 5.9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줄이지 않고도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줄은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귀리 활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귀리를 밥에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귀리는 하루치 밥 양 기준으로 한두 큰술 정도만 넣으시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한 큰술부터 시작해서 입에 맞으면 점점 늘리셔도 좋습니다. 귀리를 넣기 전에 10에서 20분 정도 물에 불리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넣고 밥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전기밥솥에서 충분히 익습니다. 쌀을 씻고 평소처럼 물을 맞춘 뒤 귀리를 넣어줍니다. 잡곡밥 기능이 없는 밥솥이라면 물을 10% 정도 더 넣는 것이 좋습니다. 밥이 질어지지 않게 귀리의 양은 2, 3인분 기준으로 2큰술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완성된 귀리밥은 보관도 잘 되고 식어도 맛이 변하지 않아 도시락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귀리는 식감이 부드럽고 고소해서 대부분 잘 적응하신다는 점입니다. 현미처럼 질기지 않고 보리처럼 딱딱하지도 않기 때문에 치아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귀리는 혈당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와 내장 지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베타글루칸은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고 복부 비만의 주요 원인인 만성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이건 단순한 잡곡이 아닙니다. 췌장, 간, 혈관을 동시에 도와주는 건강조절 곡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리 선택 팁. 시중에는 롤드 오트, 스틸컷 오트, 귀리쌀 등 다양한 형태의 귀리가 있습니다. 밥에 넣기엔 귀리쌀 또는 압착 귀리가 가장 적합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통귀리나 스틸컷 귀리는 오래 불려야 하므로 초보자에게는 비추천입니다. 국산 귀리는 가격이 다소 있지만 품질이 뛰어나고 농약 사용이 적은 편이라 더 안전합니다. 혈당을 낮추고 싶은데 왜 아무리 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까요? 식이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밥 짓는 물에 식초도 넣고 귀리도 섞었는데 혈당은 여전히 들쑥날쑥?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몸속의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감기, 상처, 붓기 같은 외부 증상을 떠올리기 쉽지만 당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건 장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조용한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고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떨어뜨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을 더 크게 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몸은 자기 자신에게 둔감해지는 상태로 빠져버리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식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내부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식재료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강황 그리고 후추입니다. 강황은 오래전부터 인도, 중동, 동양에서 사용된 전통 향신료로 최근에는 미국, 유럽의 당뇨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커큐민, CURCUMIN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커큐민은 우리 몸속의 염증을 유발하는 인자들을 억제합니다. 또한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를 예민하게 만들어 당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즉, 강황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몸속의 대사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생리학적 스위치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강황을 사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후추와 함께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난다는 점입니다. 후추 속에는 피페린, PIPRIN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황 속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20배 이상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강황만 먹는 것보다 강황과 후추 조합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 조합을 밥에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강황밥 만드는 법. 1. 쌀을 씻고 평소처럼 물을 맞춥니다. 2. 밥 2. 3공기 분량 기준 강황가루 티스푼 3분의 1 정도 약 1g를 넣습니다. 노란빛이 너무 강하면 부담스러우니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3. 후추는 아주 소량 손가락으로 한 꼬집 정도만 톡톡 뿌려주세요. 후추의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4. 그대로 밥을 짓습니다. 향은 은은하고 색은 노란빛이 감도는 윤기나는 밥이 완성됩니다. 오소금이나 참기름을 아주 소량 곁들이면 더욱 부드럽고 먹기 좋습니다. 70세 노영호 씨는 당화혈색소가 6.4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귀리밥, 식사 순서 조절도 어느 정도 실천하셨지만 식후 혈당은 여전히 널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린 것이 바로 강황과 후추 조합의 밥이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확인한 결과 식후 혈당 상승폭이 30 이상 줄었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편안하고 가벼워졌다는 체감 변화가 컸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약도 아니고 그저 밥에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네요. 강황밥은 매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 정도면 충분하고 일주일에 3, 4회만 실천하셔도 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강황은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으로 시작해 관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므로 참기름 소량 곁들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복부의 만성 염증을 줄여 이제까지 빼기 어려웠던 내장지방 감량에도 효과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밥상은 더 이상 그저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닙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전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밥을 조금 더 똑똑하게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혈당은 분명히 변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몸이 먼저 답을 해줄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